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광호입니다. 앞서 1강과 2강의 화면상과 소리상의 문제점으로 1강부터 다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배학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 측면에서 통과에 특히 과락에 주의해야 될 과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재배학 자체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외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쪽은 조금 그냥 읽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배학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이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죠. 그래서 식물 중에서는 이용성과 경쟁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활용한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경작식물 또는 재배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작물은 이런 특성으로 이러한 사람이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르기 때문에 특성들이 일반 식물과는 다른 형태적 생리적 특성을 지닙니다. 요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번호가 잘못 매겨져 있네요. 그죠? 1번 보면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다. 두 번째 탄립성과 종자 산포 능력이 떨어진다. 이 주로 종자나 열매를 인간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립성이라는 것은 종자가 떨어져 나가는 성질이죠. 이런 성질이 떨어져야만 종자가 수확할 때 붙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 수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탄립성과 종자 산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이용하는 부분, 특히 종자나 열매가 기형적으로 발달했다 해서 일종의 기형식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형식물이 된 관계로 야생식물에 비해서 이 경합 능력이나 환경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작물에 의존하고 작물은 또 사람에 의존하는 상호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의 정의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재배의 특성도 한번 보시면은 6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배는 기본적으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토지를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한정 수확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일정한 한도에서는 수확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한도에 되면은 더 이상 수확이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환경 영향으로 이 생산 조절하기가 힘들고 분업적으로 생산하기도 힘들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투입된 자본이 회수되는 이 회전이 느리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연중 일정한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한 농산물은 변질이 쉽고 가격 변동이 심하며 가격에 비해서 중량이나 용적이 커서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특히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걸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생산이 소규모고 분산적이어서 이 중간 상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공산물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 이런 재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 소득을 증대하는 데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단가나 생산비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하면은 수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죠?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수량을 제대로 올리려면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작물이나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조성돼야 되고, 알맞은 재배 기술로 가꿔야 된다. 요 세 가지가 품종, 재배 요인, 기상 요인,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량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품종이 그저 대부분 50% 차지하고 나머지 25% 내외를 재배 요인과 기상 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수량의 3요소라고 나와 있죠. 작물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유전성, 환경 조건, 재배 기술, 앞에 같은 단어만 틀리지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부족한 이 요소 하나가 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걸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과 재배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봤고요. 이러한 재배의 발달,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동 경작, 토지를 옮기면서 경작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농업의 초기 형태입니다. 맨 처음에 대전법, 화전이 나오는데, 대전법은 초기에 씨만 뿌려놓고 유목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수확기에 돌아와서 수확만 하는, 그래서 이걸 약탈농업, 탈취농업이라고 하고요. 이 대전법이 초기 형태입니다. 그리고 화전도 비슷한 형태인데, 이거는 약초나 잡초를 태워서 경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는 항상 이동하면서 경작했기 때문에 이동 경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정착농업입니다. 정착농업은 맨 처음에 산포식 농업이라고, 경지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두 군데는 이렇게 준파나 주파를 해서 곡식을 심고, 한 군데는 이 휴한,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묵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3년에 한 번씩은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또 농사 짓고, 여기는 휴한하고 농사 짓고,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씩은 휴한을 하게 하는 방식이 산포식 농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개량한 형태가 개량 산포식 농법으로, 여기에는 휴한지에 아예 휴한을 하는 게 아니고 클로바 같은 콩과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이 콩과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력이 증진되고, 여기서 콩과 작물 자체가 또 사료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휴한한 산포식 농법에서 개량해서 휴한을 하지 않고 3분의 1은 클로바 같은 콩과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개량 산포식 농법이라고 합니다. 콩과 작물은 왜 지력을 증진하냐면, 그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거기 공생을 해서 그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땅으로 고정을 해서 땅을 이렇게 무기비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력을 증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경작, 임의작, 수의작을 하는데요. 이제 농약과 비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굳이 콩과 작물을
심지 않더라도 비료와 농약으로 지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하는, 특히 도시 근교 채소 재배 같이 수익성 높은 곳에서 많이 실시하는 게 자유경작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를 삼포식 농법, 계량 삼포식 농법, 자유경작, 임의작, 수의작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재배 형식은 재배 형식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용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소경, 식경, 그리고 그다음에 곡경, 원경이 나옵니다. 자, 소경, 식경. 소경은 그대로 읽으시면 원시적 약탈 농업 방식으로요. 그냥 원시적인 괭이나 굴봉으로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또 땅이 안 좋으면 딴 곳으로 이동하고, 이게 소경이고요. 식경은 식민지적 농법이라 해서 한 가지 아주 넓은 토지에 한 가지 작물만을 경작해서 재배하는 방식을 식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경에는 커피나 고무나무, 사탕수수, 담배차 이런 것들을 심게 되는 거죠. 곡경은 곡류를 주로 재배하는 방식을 곡경이라 합니다. 보시면 밀, 옥수수, 벼 이런 것들을 기계화를 통해서 대단위로 심는 걸 곡경. 자, 원경은 그냥 원예 농경을 원경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작물의 발달에서는 특히 굳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작물의 분화 순서를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처음에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게 도태가 되든 멸종이 되든 또는 적응, 순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격리와 고립이 돼서 이게 작물이 진화한 이 단계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작물의 분류입니다. 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작물의 분류인데요. 먼저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첫 번째 식용 작물, 식량이 되는 식용 작물입니다. 식용 작물에서는 화곡류, 두류, 서류가 있습니다. 화곡류는 보시면은 그냥 쌀인 미곡, 보리밀 등과 같은 맹류, 그리고 잡곡 세 개로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두류는 한자 그대로 콩 종류입니다. 그리고 서류는 감자와 같은 종류, 보시면 감자, 고구마, 카사바 이런 것들이 식용 작물로 분류가 되고요. 주의해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공예 작물, 특용 작물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시험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생산물 자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원료나 가공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식용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료 작물, 먼저 유료는 기름을 짜는데 쓴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깨, 들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콩, 땅콩 이런 것들이 기름을 짜는데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섬유작물. 섬유작물은 이것을 섬유로 옷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목화, 삼, 모시풀, 아마, 어저귀, 왕골, 수세미, 닭나무 이렇게 섬유작물이고요. 전분작물은 열매가 전분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분작물입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카사바. 자, 당뇨작물은 설탕, 그죠? 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당뇨작물입니다. 사탕무, 사탕수수, 단수수, 스테비아 것들. 그리고 약용작물,
약재로 쓸 수 있는 거. 인삼, 박하, 제충구, 감초, 양귀비, 호퍼. 그리고 염료작물. 염료작물은 염색을 할 수 있는 쪽, 잎꽃, 샤프란. 그리고 기호작물. 이거는 사람의 기호 식품이 될 수 있는 차, 담배, 커피, 카카오 등. 요 내용들은 꼭 해당 내용들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공예작물의 특징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황금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규격과 품질이 통일되고 기호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요 공급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 재배할 때 시세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역 특산물의 형태로 재배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사료작물입니다. 사료작물은 가축한테 먹이로 주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죠. 이게 화봉가는 벼처럼 길쭉하게 자라는 걸 화봉가라 합니다. 여기에는 사료로 쓰는 것이 옥수수, 귀리, 티머시, 오처드 그라스, 라이 그라스. 그리고 콩가는 아까 콩가작물 아시지만 이런 것들이 알팔파, 화이트 클로바, 레드 클로바, 배치류, 자운형 등이 콩가. 그리고 그 외에도 사료로 쓸 수 있는 게 순무, 비터, 해바라기, 사료용 호박 이런 것들이 사료작물입니다. 녹비작물은 비료로 쓸 수 있는 거. 보시면은 식물체가 푸른 시기에 베어서 토양에 넣어 비옥도를 유지시키는 작물이란. 화분가의 귀리, 호밀, 콩가의 자운형, 배치콩 이런 것들이 비료작물입니다. 보시면은 뭐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료로 쓸 수도 있고 뭐 사료도 쓸 수 있고 기호작물로도 들어가고 그 용도에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체크하셔야 될 게 과수입니다. 과수. 아까 본 공예작물뿐만 아니라 과수에서 요 내용들도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인과류. 자, 인과류는 시방이 과실 안쪽에 있어서 과심이 되고 꽃바지 피청이 과육이 되는 과실. 대표적인 게 배, 사과, 비파 이것이 인과입니다. 핵과는 쉽게 생각해서 안에 씨가 핵처럼 들어가 있다. 핵과 여기는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매실. 그리고 장과류는 외가피가 과육이 되는 과실인데 포도, 딸기, 무화과, 참다래, 키위 말하는 거죠. 이게 장과류고요. 각과류는 껍질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 밤 호두를 각과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인과류는 시방이 과육이 되는 감귤이 준 인과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 준인과류에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심심찮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채소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채소는 과채류는 뭐냐면은 열매를 이용한다 해서 과채류고요. 협채류는 꼬투리를 이용한다. 협채류. 근채류는 뿌리를 이용한다. 경엽채류는 줄기나 잎을 이용한다 해서 경엽채류.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나중에 원예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화채류가 나옵니다. 화채류는 꽃 부분을 이용한다 해서 화채류입니다. 자, 과채류는 뭐가 있냐 보시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것들. 협채류는 꼬투리라는 건 주로 콩이겠죠, 그죠? 콩 꼬투리 아닙니까 이게? 완두, 강낭콩, 동부.
건체류 뿌리 이용하는 거, 무, 당근, 우엉, 연근, 고구마, 감자, 마. 그리고 줄기경, 잎엽, 그죠? 경엽체류는 배추, 양배추, 상추, 샐러리, 미나리, 쑥갓. 자, 화채류, 꽃을 이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블로콜리 이런 것들이 그 꽃입니다, 그죠? 그 블로콜리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 화해 및 관상식물입니다. 화해 관상식물 여기에는 초본류와 목본류가 있는데 초본류는 풀이고 말 그대로 목본류는 나무 형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번에는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로 먼저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생존 연한은 이제 1년생은 봄에 파종해서 거의 안에 다 자라는 작물이 1년생 작물입니다. 벽, 콩, 옥수수. 그리고 월년생 작물은 해를 넘어간다는 거죠. 월년. 이거는 봄에 파종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 초봄 이전에 이제 성숙해서 수확하는 게 이 가을보리, 가을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봄에 6월 달쯤에 수확을 하는 거죠. 이걸 월년생 작물이라 합니다. 자, 2년생 작물은 봄에 파종은 했는데 그에 성숙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숙해서 수확하는 게 무, 사탕무, 양배추, 양파 등이 2년생 작물입니다. 그리고 단년생 작물은 생존 및 경제적 이용 연한이 여러인 거, 호퍼, 아스파라거스, 단년생 목초류 등. 그래서 특히 이제 애매한 부분에 월년생 작물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생육 계절에 따른 분류. 여름 작물, 겨울 작물인데 여름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중점적으로 자라는 것들. 1년생 작물이겠죠. 겨울 작물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꼭 지나면서 생육되는 게 겨울 작물이라고요. 월년생 작물 형태죠. 그다음에 생육 저온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저온 작물 먼저. 저온에서 생육이 양호한 것들. 맹류, 감자, 사탕무, 배추. 고온 작물은 비교적 고온에서 생육이 잘 되는 거. 벽, 콩,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수박 등. 열대 작물, 열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 말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난지형 목초, 따뜻한 지방에서 생육이 왕성해서 추위에 약한 목초, 여기는 버뮤다 글라스가 있고, 한국형 목초, 여기에는 티머시 알팔파 등이 이 한지형 그러니까 서늘한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한 목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육형에 따른 분류는 주형, 포복형, 직립형이 있는데요. 주형은 이 폭이 자체가 쭉 올라와서 기둥처럼 올라간다 해서 주형입니다. 벼, 맹류 이런 것들을 주형이라고요. 포복형은 줄기가 땅바닥으로 기어서 가는 거, 고구마, 호박. 직립형은 마찬가지로 줄기가 땅바닥이 아니라 위로 곱게 자란다 해서 직립형 작물. 주형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 주형은 그냥 기둥처럼 한 포기가 쭉 올라간 것들이 주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립형은 여러 줄기들이 쭉 곱게 올라가는 것들 직립형. 그다음에 저항성에 따른 분류. 자, 저항성은 어떤 성질에 강하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느냐 분류입니다. 내산성은 산성을 잘 견디는, 산성에 토양이 산성에도 잘 견디는 작물. 감자, 벼, 호밀, 귀리, 아마, 땅콩이 있고요. 내건성 작물, 건조, 그러니까 가뭄에 잘 견디는 거. 수수조, 기장. 내습성 작물, 습기에 강한 거. 이건 대표적인 게 벼죠, 그죠? 밥벼, 토라. 내염성 작물은 염분이 많은 토양에도 견디는 것들. 여기는 사탕무, 목화, 양배추, 유채 등이 있고요. 내풍성 작물, 여기는 바람에 잘 견디는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이나 섬에서 알맞은 것. 그리고 내충성, 이거는 벌레 먹는 데 강한 거, 충에 강한 거고, 내병성, 병에 강한 거, 내냉성은 저온에 강한 것. 자,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중경작물이 있습니다. 중경. 중경은 자라는 동안 중간에 한번 밭가리를 중경한다는 거죠. 중간에 하는 밭가리를 중경하면은 잡초가 많이 없어지는 게 옥수수하고 수수, 이게 대표적인 중경작물이랍니다. 그리고 휴환작물, 앞에서 한번 살펴봤지만은 휴환할 때 땅을 묵히는 대신에 재배를 하면은 지력이 좋아지는 콩과작물들, 비트, 클로버, 알파파 이런 것들이고요. 윤작작물은 윤작을 할 때, 번갈아 심을 때 이 잡초 방제나 기력 유지에 좋은 대표적인 중경작물의 휴환작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윤작작물, 동반작물, 초지에다가 섞어서 뿌리면은 이 풀이 더 생산이 잘 되는 게 동반작물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귀리와 보리가 있습니다. 보호작물, 다른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예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고요. 대용 대파작물, 이거는 어떤 작물을 했는데 주작물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대신 뿌려서 가꾸는 작물을 대용작물이라 합니다. 구황작물은 흉년 때 기근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게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구황작물이죠. 그리고 흡비작물, 흡비작물은 비료를 잘 흡수하는 데 있어서 흡비작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파파, 그리고 스위트 글로바, 화봉가, 목초 이런 것들이 비료를 잘 포착해서 흡수한다 해서 흡비작물입니다. 그리고 주작물은 두 작물 이상이 재배될 때 그 중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작물을 주작물이라고요. 낮은 작물을 부작물이랍니다. 혼작이나 교작을 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전작물, 후작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후작이나 간작을 할 때 먼저 심으면 전작물, 뒤에 심으면 후작물입니다. 그리고 토양을 보호하기 위한, 토양 보호를 위한 분류를 보면은 피복작물. 자, 토양을 덮게 해서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콩과와 화봉과 피복작물입니다. 그리고 토양 보호작물, 이것도 뭐 피복작물과 마찬가지로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내식성작물의 침식을 막아준다는 거죠. 토양 조성작물, 지력까지 높여주는 콩과작물이나 녹비작물, 토양 조성작물이라 합니다. 수식성작물, 수식이라는 거는 보시면 키가 크고 드문드문 자라고 깨끗이 김매기를 해서 토양 침식이 잘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이걸 침식이 일어난다 해서 수식성 작물입니다. 여기는 옥수수, 담배, 목화, 과수, 채소 이렇게 하면 토양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토양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경영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작업작물은 농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묻기 위해서 작업작물입니다. 그리고 황금작물은 황금한다, 판매를 하기 위한 작물을 황금작물. 그리고 경제작물은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특히 높은 작물을 경제작물이라 하고요. 전매작물, 요즘은 전매작물이 없겠지만 공공기업에서 전량 수매하는 걸 전매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용도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를 보시면은 청예작물입니다. 청예작물은 생초로 먹기 위해서 푸른 상태에서 풋배기를 해서 생초로 먹이는 작물. 그리고 건초작물은 풋배기해서 건초 말려서 건초용으로 사용하는 작물. 사일리지 작물. 사일리지는 발효시켜서 사일리지 작물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벼 수확이 끝나면은 논 지나다니시면서 하얀 그 뭡니까 공룡알이라고 뭐 농민들은 그러고 그런 것들이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볕단을 그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게 사일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종실 사료작물. 종실 사료작물은 다 자라서 그 씨앗이나 열매를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맹류나 옥수수. 그리고 방목작물은 가축을 놓아서 기르는데 적합한 작물. 용도에 따라서 이 용어들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저기 작물의 재배 형태를 보시면은 작물 뭐 특히 어떻게 자란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거는 밀과 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옥수수까지 들어가면은 세계 3대 식량 작물이고요. 그 중에서 2대 사료 작물은 옥수수하고 보리입니다. 식량은 밀, 벼, 옥수수 그리고 사료는 옥수수, 보리. 이 내용만 아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자. 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자는 말 그대로 이 밑씨가 발달해서 성숙한 식물의 기관인데 이 번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게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씨. 근데 여기는 그 씨뿐만 아니라 이 영양기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씨로 번식 안 하고 그 뭐 뿌리나 줄기, 잎으로 번식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영양기 이걸 종묘라고 표현합니다. 밑씨뿐만 아니라 영양기관까지 합해서 종묘라고도 합니다. 종자 형태를 보면은 식물학상 종자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식물학상 과실, 과실도 요 종자 형태에 분류고, 그리고 영양기관. 자, 식물학상 종자와 식물학상 과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기관, 영양기관은 어떤 것들? 영양기관은 이 기관들로도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종자로만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눈, 잎, 줄기, 뿌리로도 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자라고 종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배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나누고요. 그 종자 구조를 보면은 자, 씨눈 이게 자라서 식물이 되는 게 씨눈, 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씨젖, 배유는 바로 씨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씨젖이랍니다. 그리고 그 껍질, 씨껍질을 종피라고 하는데요. 그 씨눈과 씨젖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자, 발아의 의미는 종자에서 어린 눈과 어린 뿌리가 나타나는 것을 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가 발아가 돼서 지상으로 새싹이 나오는 것을 출하라 합니다. 그래서 출하까지 더 넓게 발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은 합니다. 발아, 출하. 발화력을 갖춘 종자한테 발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네 가지입니다.
수분, 온도, 산소, 빛입니다. 자, 수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도 보시면은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최저는 0도에서 10도, 최고는 35도에서 50도인데요. 당연히 저온 작물이 고온 작물에 비해서 발화 온도는 낮다는 겁니다. 산소는 그냥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발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은 그 무기호흡으로도 발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벼, 상추, 당근, 샐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발화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뭐 좋아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호광성 종자, 빛이 있으면은 좋은 게 발화하는데 좋은 게 담배, 상추, 우엉, 뽕나무가 있고요. 형광성 종자는 빛이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 호박, 토마토, 가지, 오이, 파. 그리고 빛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발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게 벼, 보리, 옥수수, 콩가작물입니다. 요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자 번식에서는 아까 종자로도 번식할 수 있지만 영양기관으로도 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자로 번식하면은 이걸 유성 번식이라고, 영양기관으로 번식하게 되면은 무성 번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암수 구분 없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무성 번식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종자 번식의 장단점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중요하게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종자 번식의 장단점을. 그래, 장점은 종자로 번식하기 장점은 대량 체종, 대량 번식이 가능하다. 그죠? 종자의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자가 작기 때문에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저장도 용이하다는 거. 세 번째는 종자를 이용함으로써 유전적 변이를 가져오게 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이 가능하다. 거꾸로 단점은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친 형질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는 거. 그리고 과수류의 경우에는 개화 결실까지 이르는 기간이, 종자를 심으면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근데 거꾸로 영양 번식에는 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바뀌는 거죠. 영양 번식을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는 불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수송 저장이 불편하고 품종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품종 개량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자 번식의 종류에는 자가수정, 타가수정이 있습니다. 자가수정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꽃가루 하고 수정을 자체 내서 하는 걸 자가수정이라고 하고요. 타가수정은 다른 그루에서, 다른 개체에서 날라온 꽃가루로 화분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을 타가수정이라 합니다. 자, 이것도 간혹 시험이 나옵니다. 자가수정에는 완전 자가수정, 이는 교잡률이 4%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96% 이상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정이다. 여기에는 토마토, 상추, 완두, 강낭콩, 스위프티가 있고, 부분 자가수정은 교잡률이 5에서 79%인 게 내용 읽어보시고요. 타가수정은 교잡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타가수정, 자가수정, 부분수정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 좀 한번 체크하는, 특히 완전 자가수정을 한번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면과 휴면타파. 자, 종자가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되지 않은 현상을 휴면이라 합니다. 자고 있다 해서 휴면. 그래서 이 휴면은 휴면이 짧은
종자도 있고 휴면 기간이 긴 종자도 있습니다. 자, 휴면이 짧으면은 뭐 보시면 휴면 기간 나와 있죠. 벼는 1주에서 6개월, 맹류는 0에서 3개월, 감자는 수일에서 5개월. 그리고 껍질이 단단한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도 된다는 거죠. 휴면이 짧으면은 저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수발화 현상도 있다는 거죠. 휴면 기간이 길면은 인위적으로 이 휴면은 잠에서 깨게 휴면 타파와 발화 촉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휴면 원인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이 휴면을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휴면 타파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요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자, 딱딱한 종자인 경우에 어떤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 먼저 종피 파상법이라. 종피 파상법은 뭐냐면은 씨앗에 상처를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고모래를 혼합해서 2-30분간 찧어서 씨앗에 상처를 내서 발화시키는 자운형과 콩과 소립종이 있고요. 진탕처리입니다. 진탕처리는 진탕 흔들어서 그죠? 용기에 내서 흔들어 마찰에 의해서 종피가 연해지도록 하는 방법. 스위트 클로버. 이게 진탕입니다. 그죠? 진탕처리. 황산처리는 황산에 넣어서 종피를 그죠? 황산에 침식시켜서 연하게 만드는 황산처리. 마찬가지 질산처리도 같은 의미죠. 황산은 넣어서 처리하는 시간이 나와 있고, 질산은 0.5% 질산에게 24시간 침지 후 5도씨에서 6주간 냉각한다. 이런 버플로 글라스가 있습니다. 변온 처리. 이거는 높은 온도, 낮은 온도를 변화시켜서 처리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저온 처리. 이거는 노천 매장이라서 노천 그냥 땅에다가 매장 묻어 놓는 방식입니다. 종자를 젖은 상태로 겨울철 땅속 낮은 온도에 보관만 하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휴면 타파가 된다는 거죠. 그게 경실 종자의 휴면 타파 처리 방법이고요. 이는 화본, 목초의 경우에는 어떻게 휴면 타파를 하냐면은 질산염류 처리, 지베렐린 처리가 있습니다. 지베렐린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휴면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휴면 기간을 연장시켜 발화를 억제하는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휴면 상태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저온에 저장하거나 MH 약제, 맹화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감마선을 씌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내용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